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국가 파산 시대, 한국은 세금 폭탄,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최악의 정책, 주 50시간 시간제, 기업 옥죄기, 각종 규제, 고용 박탈 세대, 눈물과 생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유 실물 경제 충격, 코로나 경제 위기는 금융과 실물 경제 모두에게 충격을 주며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가 지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파산될 국가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100여 개국 신흥국 IMF의 구제금융 문의, IMF의 회원국 절반 90여 개국 살려달라 SOS,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약 100여 개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 신청,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선 신흥국 무려 90여 개국 IMF의 구제금융. 자,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IMF에다가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어려운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게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을 비롯한 영국, 일본 등 외국은 법인세를 대폭 낮추는 등 자국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는데 돕는 데 집중하고 있죠. 미국은 무려 35%였던 법인세를 21%로 낮춘 바 있죠. 그런데 또 21%에서 1포인트를 더 추가로 낮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이제 기업 살리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데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트럼프 감세는 법인세 최고세율 35%에서 21%로 최저한 세율을 20% 폐지, 그 다음에 해외 현금 송금세 35%에서 12 내지 14.5% 조절,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자그마치 10년간 1조 달러 추정이라는데요. 우리 돈을 따져서 1200조가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은 법인세를 갖다가 세율을 25%로 늘려서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높다는 것이죠.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12배나 큰 미국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 것과는 달리 한국은 바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법인세를 인상해서 27.5%, 지방세를 포함하면 27.5%인데요. GDP 대비 OECD 36개국 중 7번째로 높고 최저임금 상승,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인 최악의 정책인 주 52시간 근로제, 이게 가장 큰 폐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가 생기죠. 특히 연구하고 개발한 신은 이런 기업에서는 이게 결정타를 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또 현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 끝없이 이어지는 각종 기업 규제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이 꺾이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전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율, 세부담, 상한 모두 올라서 보유세가 아니라 벌금 내는 느낌이다. 자, 미실현 이익에 세금 폭탄, 1주택자들 이러려고 집값 올려놨나?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이 나와 있는데요.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1주택자가 내는 강남 아파트 보유세는 1000만 원입니다. 기본이 1000만 원이라는 뜻인데요. 집을 팔면 차액이 42%라는 것이죠. 양도세가. 종부세가 이제 2배가 넘게 불었고요. 자, 2023년도부터는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물린다는 것입니다. 증권 세제 개편안을 이게 윤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채권 파생 상품에도 세금 부과, 거래세율은 이제 낮춘다는데 이것보다는 이 양도세를 물린 거기 때문에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으로 투자하지 않고 한국에 투자했을 때는 양도세가 없었기 때문에 주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제가 유리한 외국, 특히 안정을 추구하는 미국 시장이라든지 해외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투자자 1000만 명에다가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23년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선 주식 양도 차익의 과세 대상을 내년은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3년도부터는 3억 원 미만인 투자자도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맨 처음에 시작만 하면 점점 이게 확대되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의 피해는 누가 받게 될까요? 바로 국민이자 서민,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30대 고용 박탈은 막 새 가정을 꾸민 젊은이들에게 눈물이자 그 충격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겨난 60대는 일터로 가야 되고 청년은 일터, 진입 기회조차 박탈. 그 다음 지난 5월 구직기간 3개월 미만인 신규 실업자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20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제조업 분야의 실업자가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경제에 허리를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의 실업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죠. 이른바 고용 박탈 세대들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전적으로 코로나 탓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월 14일 통계청 발표한 구직기간별 실업자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가운데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73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0만 7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자, 1999년 6월 현행 체계로 개편된 이래 뭐든지 다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개편된 이래 5월 기준으로 수치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발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를 신청한 29세 이하 청년은 2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8%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이 얼어붙으면서 수출 감소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고 제조업 일시휴직자도 지난날 11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1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기업이 신규 채용도 축소되거나 연기되고 있고 20대, 30대, 40대의 실업 대란의 핵심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현 정부가 여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에도 올인해도 힘겹고 어려운 치열한 세계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도 반기업적 정책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업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감시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권한을 추가로 더 확대하는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정부의 이러한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이 고용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시련이 깊어지고 있고 젊은이들이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을 옥죄면 고용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대, 20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꽃을 피울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이제 30대는 꽃망울을 터뜨리고 40대는 열매를 맺는 그런 시절이죠. 30대, 40대 장년은 기상과 체력이 굳세고 성하기에 어디를 가나 중심적인 역할을 요구받게 됩니다. 2리비 세대요, 브로그 세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장년이 너무나 서럽고 시퍼렇게 멍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월 고용 동향에는 슬픈 장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40대 취업자는 18만 7천 명이 줄었고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30대도 18만 3천 명이 줄게 됐습니다. 두 세대를 합친다면 전체 취업자 감소폭이 39만 2천 명이 가깝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피어날 꽃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지금 살고 있다. 그리고 장년 세대는 왜 박탈당한 세대로 변한 것까? 그것은 바로 반기업 정책으로 제조업이 위축된 탓이 되겠습니다. 공장문을 닫는 곳에는 장년의 눈물이 당연히 있겠죠.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의 4.5정 세대, 구주정 세대 40, 50대가 대거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구주정이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작년의 가정은 거리로 쫓겨나고 있는 것이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들의 눈물은 반기업 정책이 부른 눈물의 결과다라고 전체적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내용을 계속 보시면요. 홈플러스 임원 급여, 이게 급여 3개월간 20% 삭감, 창사 이래 최초. 뭐든지 다 최초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3년 동안 실적 부진의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요. 경영 목표 달성 실패로 2017년 이후 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의 급여는 매년 동결되었고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창사 이래로 최초로 이밀슨 홈플러스 사장과 임원들이 나서서 급여 20%를 반납했습니다. 홈플러스는 2019년 회계연도
영업이익이 39% 급감하고 5,300억에 달하는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죠. 이밀슨 사장은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침체기 속에 22,000명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함께 분담하다는 차원에서 임원과 함께 급여를 자진 반납을 결정했는데요. 참 서러운,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자, 한전의 산업용 전기료 인상, 기업 국제 경쟁력 침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경제적 자해행위다. 미일은 주택용보다 싸다. 탈원전 역설, 탈원전, 이게 얼마나 큰 민족에 피해를 주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500제 원전 건설을 버리고 20조 해체 산업 키운다는 정부, 반대로 가는 것이죠. 전기료 안 올린다더니 국민 지갑 털어서 한전 적자묘. 서울경제인데요. 정부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 중단되고 해외 수출이 막히면서 국내 원전 생태계가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원전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는 원전 해체 산업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원전 건설은 500조인데 비해서 원전 해체는 20조 시장입니다. 이것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고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죠.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인데요. 원전 산업은 전체적으로 설계부터 건설, 운전 정비, 수명 연장, 해체, 폐기물 관리까지 전 주기가 있습니다. 원전 산업은 선행 핵주기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후행 핵주기 해체 파기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원전 해체가 기존 원전 건설 운영 산업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해서 미래 먹거리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턱없이 작다는 지적이고,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 교수는 원전 건설 운영이 500조 원의 규모라면 원전 해체는 20조 원이라며 원전 해체는 원전 건설과 운영이 끝난 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과정이지 별도 산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전 전문가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원전 협력업체가 일감이 없어서 문을 닫으면 원전 생태계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죠. 이건 현실화됐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전 세계는 기업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리고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모든 일자리는 기업에 있고 기업의 일자리의 핵심은 제조업에 있는데요. 어떤 국가가 경제를 살리려고 기업을 살리려고 유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업 죽이기 전문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나라,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아마 아시리라고 봅니다. 정부는 세금 폭탄, 기업 규제 정책, 기업 억제기, 반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한국에서 기업하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로 눈을 돌려서 기업이 이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니쇼링으로 경제 회복을 추진해 가는 데 비해서 한국은 니쇼링은커녕 반대로 현재 있는 기업도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서 점차 일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그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20대, 30대 가장 젊은이들이고 젊은 가장들이 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취직도 기업이 생존 차원에서 임금 삭감과 취직을 해도 생존 차원에서 임금 삭감과 일시휴직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부가 이제 니쇼링 카드를 꺼냈다는데요. 기업은 돌아올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수천억을 들여서 해외 공장을 지은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돌아오면 인건비도 오르고 노조 문제도 있는데 누가 오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기업가의 푸념 섞인 말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불러들이는 니쇼링 본국 회귀인데요. 촉진에 나선다는 소식에도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국내 제조업 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니쇼링 정책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죠. 기업들은 기업 유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각종 규제와 높은 법인세, 인건비 등 진입 장벽부터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 한 제조업 기업 관계자는 해외 공장을 짓기 위해서 최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을 투자했는데 다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며 해외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시장 접근성이 가져다주는 물류비 절감 효과 등도 크기 때문에 돌아올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2018년 해외 진출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6%가 유통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4%가 있다는데요. 4%도 과연 움직일까 싶습니다. 국내 기업이 유턴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 첫 번째는 해외 시장의 그 확대가 7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고임금 부담 16.7%, 강성 노조, 노동시장 경직성이 4.2%를 비율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있겠죠. 베트남, 말레이시아, 베트남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는 인건비와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가 한국의 반값이라고 합니다. 경제정책의 대원리는 수요와 공급이 이익을 찾아가는 구조이죠. 기업을 말살하는 대표적인 것은 세계 최고의 산업 원자력의 폐기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의 기업 조치만이라도 한국 미래가 얼마나 망가뜨려지고 후퇴하고 경제에 큰 충격이 되는지는 가히 상상할 수 없게 되는데요.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는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달리 트리거가 원인이 일종의 자연재해로부터 비롯된 실물 경제 충격입니다. 게다가 수요와 공급이 모두 동시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충격의 심도라든지 지속기간에 대한 우려가 크고 깊은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디지털과 비대면 언택트에 관련된 산업이 향후 금융자본시장을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전문가들은 디지털과 비대면 언택트 관련된 산업이 향후 금융자본시장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도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국의 성장률을 보면요. 수정 전망을 보면 원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을 보면 약 1.5% 정도 되죠. 1.5% 정도 되고 최대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캐피탈 리코멘트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이게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대출가 27조 9천억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대출이 1,000조 원이 넘고 가계 대출이 지금 1,600조가 훨씬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기업은, 개인은, 국가는 부채로 인해서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적인 일자리는 이제 기업 최고 경영자, 일반 운영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런 것들이 되고, 영업 마케팅 전문가, 영업 담당자, 인적 자원 전문가, 재무투자 고문,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전문가, 공급망 물류 전문가, 이용관리 전문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새로운 일자리를 좀 보면 데이터 분석 과학자, 또 AI 기계학습 전문가, 일반 운영자, 빅데이터 전문가, 디지털 전환 전문가, 영업 마케팅 전문가, 신기술 전문가, 조직개발 전문가, 소프트웨어 및 응용 개발자, 애널리스트, 정보기술 서비스 프로세서, 자동화 전문가, 보안 전문가, 이런 것들이 되고요. 이제 사라지는 일자리를 보면 데이터 입력자, 회계 부기 규모 서비스, 행정비서관, 조립 공장 노동자, 이제 일자리들이 매우 많이 축소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고객 정보 및 고객 서비스 직원, 비즈니스 서비스 관리자, 회계사 및 감사관, 자재 기록 재고 보관 담당자, 일반 운영 관리자, 우편 서비스 사무원, 재무 분석가, 계산원, 티켓 점원, 역학 및 기계 수리공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신생하는 것은 이제 사용자 경험과 인간기계 상호작용 디자이너가 되었고, 교육개발 전문가, 로봇공학 전문가 기술자, 사람과 문화 전문가, 고객 전문 및 고객 서비스 직원, 또 서비스 솔루션 디자이너, 디지털 전략 마케팅 전문가, 사라지는 기업을 또 보면요. 은행 계좌 관련 사무원, 자동차, 승합차, 오토바이 운전자, 판매 및 구매 대행자, 중개인, 방문 판매, 노점상, 통계, 재무, 보험 사무원, 변호사, 이런 것들이 된다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라진 일자리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생존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단순 반복 업무를 기계로 대체하는 자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인 반면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한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고
양질의 일자로 이어질 것을 내다보고 정부는 기업 규제 혁파를 하고 기업과 개인도 미래 사회 일자리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하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서 기계와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는 등 생존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 과제이자 반드시 해결해 가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부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고, 작은 정부로 모든 공직자가 시민의 섬김자, 봉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공직자가 시민의 섬김자, 봉사자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모든 만학의 근원이자 잘못된 출발의 핵심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알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선거에서 비롯된 것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주지 않는 권력을 거짓과 사기로 빼앗은 권력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고 늑대에게 양을 지켜달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에게 닥칠 자유와 억압과 탄압의 실현과 그 모든 고통은 미래 세대, 손자 세대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당장 내 자신, 내 가족이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거짓을 진실로 포장해서 집권한 정당하지 않는 권한에 기반한 정부의 모든 정책이 자유시장 질서를 지키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할 가능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한국인, 역사상 가장 못난 선진수치가 될 것입니다. 시민 각자는 각자 위치에서 자기 역량과 능력에 맞게 또 자기 역할을 충실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현실에서는 현재 가능한 일부터 찾고 현재 충실하면서 국가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파산의 근본 원인은 바로 채무, 빚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새기고 이것을 채무를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채무를 줄이고 없애야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시간, 앞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이 도래할 텐데요. 채무를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없애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핵심은 각자의 장점 그리고 글로벌 온라인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